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코인이 그나마 꾸역꾸역 찔끔찔끔이라도 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중에 두 번째 시나리오 쪽으로 지금 전향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이제 시장 상황하고 이제 차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이제 횡보 중이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돼서 찔끔찔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대 파동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가 지금 있는데, 어저께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까지는 체인링크 쪽으로 몰려갔던 게 지금 에이다 쪽으로 갔죠. 그래서 에이다하고 나머지 코인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있는데, 아마 이 에너지가 또 다른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갈 건데, 중요한 건 내일이죠. 일요일 오후까지.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외국 시간으로 했을 때는 월요일날 새벽까지 이 알트코인, 이 시세 분출이 있을 건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 건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좀 조정 장세가 또다시 이제 들어가서 흔들기를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짧게 아마 끊어서 베네핏을 취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이 횡보 또는 약조정이 만약에 된다면 여기서 1250달러,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250달러만 깨지 않는다면 5일 안에, 지금서부터 이제 5일 안에 일주일 정도, 장기로 보면 일주일 정도 11,000달러 돌파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관해서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디테일한 거는 영상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어저께 이제 낮부터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중국 이제 신화통신이나 CCTV를 중국 사람들은 되게 많이 보나 봐요. 근데 어저께 도베이 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가상자산, 그러니까 버추얼 에셋에 투자를 하는 게 다른 어떤 모든 자산들보다 수익률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 투자에서 많이 해칭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는. 근데 여기 보시면 CCTV에도 버추얼 에셋이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주식이나 다른 거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CCTV2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나운서가 가상자산에 관해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장세를 이끌기 위한 중국의 어떤 전략적인 의도인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의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이란 나라에서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금은을 사모하라 했었던 건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대중들을 이끌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금 양몰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미국 같이 민주주의 국가는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하진 않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 그러니까 어떤 그 대중을 지배하는 어떤 그 세력들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 여파가. 자, 그 여파는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거는 2014년도에 세프템버 24일 날 있었던 그런 거에 관해서 그 스냅샷이 있는 건데, 비트코인이 그때 2014년도에 423달러였고 라이트코인이 4.67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분의 1 가격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건 고점을 찍고 많이 하락한 건, 90몇 프로 하락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6년이란 시간 동안 10배 이상은 상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90% 까져있는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6년 후면 그 가격이 얼만큼 돼 있을까? 최소한으로 봤을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XRP도 스캠설이 지금 돌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6년 전 가격이 얼마였냐면 0.004달러였어요. 이게 얼마일까요? 0.004면. 채 몇 원이 안 되는 가격이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딱 봤을 때. 한 5원 정도, 5원도 안 되나요?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이제 초반에 퍼질 때 다단계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아마 퍼진 거고, 한국 같은 경우도 거래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전에 다단계를 통해서 XRP 코인이 분배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캠은 아니었다. 그런 게 역사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 제로엑스를 저는 좀 많이 즐겨 보는데 제로엑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유럽의 이제 주식시장에서 600개나 되는 은행들의 인덱스가 지금 올타임 로우 쪽으로 지금 전향되고 있다. 계속해서 깨지고 있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거를 제가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이제 제로엑스 측에서 얘기를 하고 칼럼을 쓰니까 이런 미국에 이제 상주하면서 이 어떤 그 경제 전문 칼럼 리스트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서부터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더 이상 더 많이 갈 확률이 높고 그리고 QE가 진행될 거야. 양적 완화가 진행될 거야. 그리고 이게 잘 작동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비꼬는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럽 은행 중 하나가 파산한다면 리먼 사태 같이 막으려면 중앙은행은 또다시 거대 양적 완화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 만약에 파산하는 은행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거대 은행 중에는 도이치뱅크가 유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이치뱅크를 막을 정도의 자금을 유럽 22에서 만약에 인젝션을 쏠라고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양의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돈과 보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벌써 이렇게 시간 끌기 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거의 저는 막차까지 거의 다 왔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시티뱅크에서 이번에 그 미국 그 선거 리스크와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관해서 레포트를 하나 발표한 힌트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시티뱅크에서는 그런 식으로 발표하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세계 중앙은행들이 0에 가깝거나 낮은 이자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도 1%가 채 안 돼요. 여러분들 국민은행 가시거나 신한은행 가시면 일반적으로 내가 1,000만 원을 맡겨도 1%가 채 안 돼. 1억을 맡겨도 10억을 맡겨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이자를 아무리 끌어서 달라고 하더라도 추구하기 때문에 수요는 세계의 나머지 국가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과 2주 전에 잉글랜드 은행은 시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늘리기 위해 부정적인 대출 시설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네거티브 레이트라는 그런 얘기인데 영어로 하면은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새로운 현금 유입은 가정과 기업에 도움이 되지만 저축자의 계좌에서 수익을 훔칠 겁니다. 결국 돈 값어치는 하락할 거다. 제미니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동 설립자인 타일러 윙클보스, 사람들이 더 이상 고갈로부터 수입을 절약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길게 해야 된다. 비트코인을 사서 모아야 된다. 그리고 잉글랜드 은행이 마이너스 이자율을 채택을 하면 대출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대출을 받으면 오히려 은행에서 당신한테 돈을 더 줄 거다.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사실은 비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의 파괴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더 나은 비트코인 광고를 살 수는 없지만 돈을 받고 긴 비트코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영어로 해석되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잉글랜드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을 한다면 그들은 돈 빌리는 사람한테, 돈 빌리는 당신한테 페이를 할 수 있을 거다. 돈을 오히려 더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면 롱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득이 많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예대율도 현재 감소 중이에요. 은행 측에서 예대율이 폭이 커야지 이득률도 높은데 예대율도 감소를 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위기가 점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아마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를 5년 전부터 아마 실감하시고 피부적으로 체감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0년 전에 탄생을 했었던 거고, 가상자산, 블록체인을 화두로 한
지금 버철 에셋에 관해서 은행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한다거나 스테이블 코인들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물 경제가 지금 좀 위기 일로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위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루프탄자도 이제 항공사거든요. 독일의 항공사인데 여기에 이제 일하시는 승무원들이 그 송도 신도시에 되게 자주 오신대요. 자주 온다고 이제 전 알고 있는데, 뭐 스튜어디스나 이러신 분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5,000명이나 되는 어떤 직원들을 감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형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형의 친구분이 한국에서 이제 저가항공사의 이사 정도, 그러니까 연세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잘렸대요. 잘리셨는데 아는 형이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뭐 어떤 오일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일 좀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뭐 말씀하시고 막 그런다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까지 위기가 있나 봐요. 이 항공업계 자체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이제 상황이 그렇다는 걸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여기서 보시면 인디안 경찰들이 지금 보면 가상자산의 거래소에 가서 돈을 투자했었던 스캐머들에 관해서 지금 집중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밴 시킨다는 얘기는 사실 그게 사람들을 혼선을 주는 건데, 이런 뉴스가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하나 나오면 사실은 그거는 저는 제도권 안에, 규제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어떤 전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어떤 그 거래소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 생각만큼 아마 몇 개 거래소 빼고는 되게 많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데라서, 중국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관시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얘네는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중국보다 더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돈으로 매수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 정도 수준 되는 데는 여기서 사업을 펼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10년을 보고 움직일 텐데, 저는 중국 이후에 차세대 이제 신흥시장에서 인도 시장을 못 잡으면 블록체인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다국적 기업도 마찬가지로 아마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면 인도 시장을 잡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도 사람들이 많이 집중해서 많이 보고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 근데 어쨌건 인디아가 아마 신흥시장에서는 가장 크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여기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에 관해서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USDT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USDT량이 USDC보다 현저하게 그랬는데, 지금은 USDC량이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USDT가 어느 순간 확확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USDT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더리움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오미세고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많이 지금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측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USDC 같은 경우는 알고랜드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찍어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아웃라인은 그런 식으로 공급량이 가상자산 시장을 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플랜 B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7,430명이 투표를 진행했고, 2020년 연말까지 12월까지 과연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갈 것 같냐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하니까 28만 8천 달러까지 갈 거야, 19%.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내년 12월 달인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10만 달러? 10만 달러까지는 27%, 그리고 5만 5천 달러가 19%. 저는 5만 5천 달러라고 여기 해놨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5만 5천 달러 밑으로 갈 거다, 35%. 가장 많은 사람들이 35%.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5만 5천 달러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5만 5천 달러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11,000달러를 뚫을까 말을까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대중들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 쪽에 그림을 보면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야 뭐 비리비리해서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긴 하지만 어쨌건 그건 뭐 단기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지나가는 그냥 소나기일 뿐이고. 자, 제미니 거래소에 여기 보면 뉴 디파이 토큰에 관해서 제공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번에 발렌서, 그리고 커브, CRV, 그리고 렌 네트워크, REN, 그리고 신시내틱스, SNX, 그리고 우마, 유니스왑, 그리고 연파이낸스 하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코인 중에 마나코인, 마나코인,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코인들이 상장되는 거랑 또 하나 중요한 게 커스터디 서비스도 동시에 진행되는 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검증 과정 다 끝난 거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 요즘에 이제 바닥을 박박 기고 있죠. 오미세고한테 밀렸었죠. 근데 사실 카이버 네트워크보다 오미세고를 제가 주장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오미세고에 붙어있는 거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렸던 거고, 네오 같은 경우도 제 눈에 보기에는 뭔가 이면에 있는 큰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조정 장세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 민트 러시가 작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트랜잭션이 깨진대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이제 그거를 수정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조정 장세가 거쳐서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마 거대 진폭이 네오코인 같은 경우는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네오 3.0이라는 이슈가 연말을 지나서 이제 뭐 12월 달에 11월 중순에 아마 있으니까 그때를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고, 메이커, 그리고 스토지, 그리고 제로엑스까지 이번에 상장됐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 아마 대부분이 여기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여기 있는 코인들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파일코인은 아직까지 상장은 안 돼 있어요. 아이에브하고 AMP는 상장됐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파일코인은 미뤄졌어요. 사실은 이게 원래는 25일 날부터 30일까지 이 코인이, 이 토큰이 원래 전송돼서 거래소에서 원래 유통이 되면, 지금 알트코인 불장이 이게 불장이 아니죠. 사실은 진짜 불장이 올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미뤄졌다. 다음 달로 미뤄졌다. 그래서 이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메타가 돌아가면 스토지 코인, 그러니까 GNT, 뭐 시아 코인, 이 메타가 돌아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뤄졌을 뿐이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파일코인도. 그리고 채굴로 타산이 안 나옴이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아마 파일코인 관련해가지고 채굴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일코인이 괜찮은 건 사실이에요. 괜찮은 건 사실이지만 채굴 서비스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채굴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타산이 나온다면, 타산도 안 나올 뿐더러 지금 타산이 나온다면 뭐하러 대중들한테 그 채굴 서비스를 지분을 매도를 하겠냐. 본인이 다 같이.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실은 알고 보면 넘쳐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앞으로 7일이 관건이다. 자, 지금서부터 이제 7일, 그러니까 짧게는 5일하고 길게 봤을 때 그냥 7일이 관건이고, 패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근데 조시 라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그린 건 이제 제가 그린 거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1250달러만 지지를 해준다면 결정적으로 11,000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여기 그려놨는데, 횡보를 하다가 11,000달러를 돌파하면 더없이 좋죠. 알트코인한테도 좋고 비트코인한테도 좋고. 근데 만약의 경우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1250달러를 깨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깨져버리는 거고, 1250달러만 지지를 한다면 결국에 지금 현재는 이제 이더리움이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나왔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역헤드앤 숄더 패턴 나오면서 아마 커플링으로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이 동반으로 커플링 장세로 사람들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플레어 네트워크, 스파크 토큰하고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 있는 거래소 중에 4개 거래소가 이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5번째 셀시우스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팔로워인 사람들이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내가 맡기면 여기서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돈도 빌릴 수 있고 이거 갖다 페이도 할 수 있고 이런 블록체인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스캠이나 이런 데는 아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번에 스파크 토큰에 관해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이제 늘어갈수록 시간이 이제 10월달 들어서 12월달 중순까지, 그러니까 11월달 중순까지 저는 이제 순차적으로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가 어떻게 나올지가 사실은 최대의 관건이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업비트나 코빗이나 뭐 코인원이나 뭐 이런 거래소들, 뭐 고팍스나 이런 거래소들이 지원을 해줄지, 그거에 관해서 아마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도날트가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오랜만에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이 도날트 같은 경우는 시세를, 차트를 볼 때 상당히,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안 보거든요. 되게 부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되게 많이 보거든요. 희망회로를 웬만하면 안 돌려. 근데 현실적으로 딱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트 시장을 그냥 즐기시면 되고, 이더리움을 지금 단기적으로 그냥 매도시키는 거는 바보짓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라켄 거래소 그 로고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라울팔이 예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여기다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의 해치는 아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해치다. 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 접근하셔야 돼요. 돈 값어치 떨어지고 내가 은행에 돈 넣어봐야 1%도 안 되는 금리를 주니까 나는 넣을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의 해치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화 시스템에 개혁이 점진적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있잖아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거기서 그러니까 이사로 계시는 그분 있죠. 글렌 허친슨. 그분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이사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프랭클린, 그리고 허친슨 연구소에서 역대 연준 의장들이 다 거기서 근무를 하세요. 그분들이 다 회의를 종합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시고, 그러면 결국엔 이게 시스템의 개혁에 관해서 지금 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DCG도 마찬가지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도 그렇고, 거기를 보면 큰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 이건 골드만삭스 서클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보이저라는 그런 거래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USDC를 9%나 이자를 줄 거야. 비트코인은 6%나 줄 거야. 그러면 이게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면 누가 그냥 현금을 줄까요? 은행에 넣어봐야 돈은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제로금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어느 순간 가버리잖아요. 그럼 이자율은 여기서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대중한테 지급해주는 이자율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1% 가까이 되는데 1%가 안 되는데 여기서 0.5%가 되고 나중에 시간이 더 흐르면 0.2%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돈을 넣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하겠죠. 대다수의 대중들은. 왜? 9%나 주는데. 그럼 달러를 다 이 거래소에 보내서 USDC 쪽으로 보내고, 처음에는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고 USDC로 비트코인을 살 거고, 비트코인에 관심 가졌던 사람들이, 세력들이 이더리움을 올려주고, 뭐 XRP를 올려주고, 뭐 베이직 어텐션, 그리고 에이다, 비트코인 캐시, BSV 이런 걸 올려주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다시 알트코인을 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뭐 실행된 어떤 그 로드맵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땐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돈이 내가 진짜 많다. 비트코인 한두 개 막 사는데 그냥 부담 없다. 한 번에 한 개, 두 개씩 덤벅덤벅 산다. 아니면 돈이 진짜 많아서 10개씩, 20개씩 산다. 제일 안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저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려요. 비트코인을. 근데 내가 돈이 없다. 돈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캐시 이런 걸 사야 돼요. 사람들이 말도 많고 탈을도 많은데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여기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 있죠. 요런 것들. 지금 뭐 해킹을 3번 당했네, 뭐 그리고 뭐 해결이 아직 안 됐네 이런데 제가 그러죠.
항상 거짓이 난무하는 데가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왜 기관 투자가들한테 OTC 마켓에까지 이 코인을 지금 쉘링하고 있냐, 왜 상품화 시켰냐,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뉴스에 나온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순위예요. 사실은 세력의 눈높이로 항상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고, XRP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가격으로 모든 값어치를 판단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글렌 허친슨이라는 사람도 XRP의 초기 투자자예요. 팀 드레이퍼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시스템의 진보에 관해서, 변혁에 관해서 우리 대중보다 벌써 10발자국 보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체감을 하고, 그리고 G캐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쨌건 요런 코인들, 그래서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다시 조정 장세에 들어갈 때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라. 돈이 많으시면 뭐 비트코인을 그냥 사시는 거고, 중국의 BSN 인터내셔널이 테조스 네트워크를 지원해서 통합할 거다. 테조스는 이미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 이거를 사용할 거다, 이런 얘기가 여기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된 대로 BSN 네트워크는 2021년 6월까지 최대 40개의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테조스는 네오, 너보스, 그리고 코스모스, 아이리스넷, 이더리움 및 이오스를 포함한 6개 블록체인의 첫 번째 배치 중 하나입니다. BSN은 또한 알고랜드, 쉐어링, 솔라나 3개의 블록체인을 두 번째 배치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경제가 안 좋다, 뭐 위기가 온다 이러면 골드에 집중을 많이 하죠.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 근데 윌리 우가 이번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는데, 비트코인 대 골드 비율에 관해서 3년간의 베어마켓, 그러니까 이 비율이 깨졌다. 그래서 디커플링으로 될 확률이 높은데 비트코인이 아마 골드보다 수익률이 높아져서 엄청나게 급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이 왜 비트코인을 해지 수단으로 왜 생각을 했나, 여기에 사실 해답이 있어요. 우리 대중이 느끼기에는 그게 가장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왜 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서부터 5년 전에는 위기가 오잖아요. 통화 시스템에 위기가 올 거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면 금을 사 모았어요. 근데 지금 아니라는 거죠. 트렌드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 우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왜 비트코인을 사서 지금 해지를 하려고 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통화가 정치,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에 의해 독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통화에서 독성이 없는 것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이 무독성 통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한정돼 있잖아요. 찍어낸 게 2,400만 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없어진 것도 되게 많아요. 유통되는 양은 적고, 그리고 앞으로 반감기가 4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면서 2020년에 한 번 있었고, 2024년, 2028년, 32년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반감기가 있어 반으로 채굴량이 줄어들어요. 당연히 값어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돈은 지속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고, 되게 간단해요. 논리로 봤을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투자할 노아의 방주의 티켓을 구입하는 거는 가상자산 투자가 마지막 티켓팅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의 안트그룹,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경 간 무역 플랫폼, 안트그룹이 뭔지 아시죠? 알리바바 그룹에서 만들어낸 안트그룹이라고 있어요. 이 안트그룹은 금융 파이낸싱하고 관련이 되게 깊어요. 직접적으로 이커머스하고 관련이 없어요. 근데 페이먼트 시스템하고 여기 보면 뭐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통화 시스템에 관해서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알리페이하고 관련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트그룹, 그러니까 알리바바를 보고 중국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다국적 기업들의, 전 세계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첫 번째 선봉이 비전펀드,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그리고 비전펀드에
투자를 많이 했었던 다국적 기업들이 있죠. 네, 그렇게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트그룹하고 관련되어 있는 코인이 있어요. 자, 중국도 분명히 신흥시장에서는 인도 못지않게 향후에 2030년까지 치고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도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에 관해서 투자해서 13,000원, 2만원 밑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는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비트코인 못지않은 수익률. 예,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어요. 이게 나머지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나머지 것들은 90 몇 프로까지 까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어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알트코인 비중을 상당히 많이 높여놓은 상태라서 어쨌든 뭐 지켜봐야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불안한 장세에서 너무 조금이라도 이제 하락을 하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